안녕하세요. 그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자기관리론인데요. 사실 이 책은 걱정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걱정거리로 가득하죠. 돈 걱정, 내일에 대한 걱정, 커리어에 대한 걱정, 친구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부모님이나 자식에 대한 걱정, 나라 걱정, 드라마 주인공에 대한 걱정까지 생각하자면 온통 걱정거리 뿐입니다.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너무 지나쳐서 불면증이 오거나 심지어 어떨 때는 스트레스로 다가와 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쓸데없는 걱정,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망상, 이미 지나가 버린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관한 지나친 집착이죠. 데일 카네기는 실제 사람들이 겪었던 걱정을 극복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게 한국어로는 자기관리론, 영어로는 How to Stop Worrying and Start Living,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삶을 살 것인가. 개인적으로 한국어 제목이 조금 아쉬운데요. 아무튼 이 책은 걱정을 멈추는 방법에 관한 책으로 실제 사람들의 사례들로 엮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 중에 저에게는 와닿는 것도 있고 그저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들어보면 당연한 말 같으면서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니 즉각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딱 34페이지까지만 읽어보고 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지 계속 읽을지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딱 34페이지까지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책을 왜 썼는가? 35년 전 나는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청년 중 한 명이었다. 당시 나는 트럭을 판매하며 먹고 살았지만 트럭이 어떤 원리로 굴러가는지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을 만큼 일하기가 싫었다. 또한 싸구려 가구들로 채워져 있고 바퀴벌레가 득실거리는 웨스트 56번가의 방에 사는 것도 끔찍했다. 아침마다 방에 걸려있던 넥타이를 매려고 손을 뻗으면 바퀴벌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던 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나는 내 방과 마찬가지로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릴 것이 뻔한 허름하고 더러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것도 정말 싫었다. 매일 밤 나는 실망, 걱정, 비통, 그리고 혐오를 먹고 자란 편두통을 이끌고 썰렁한 방으로 돌아왔다. 내가 혐오를 느낀 이유는 대학 시절에 품었던 나의 꿈들이 악몽으로 변신했기 때문이었다. 정녕 내가 이런 삶을 원했나? 이것이 내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생기 넘치는 모험이었나? 이것이 삶이 나에게 주는 의미의 전부인가?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바퀴벌레들과 동고동락하고 싸구려 음식을 먹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이 나는 독서할 여유와 대학 시절에 꿈꿨던 책을 쓸 여가 시간을 갈망했다. 나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리하여 나는 결심했고 그것이 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었다. 그것은 지난 35년을 행복하게 했고 나의 유토피아적인 열망을 능가하는 보상을 주었다. 내가 내린 결단은 이것이었다.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 내가 주립교육대학에서 4년 동안 교육학을 공부했으니 야간 학교에서 성인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겠다는 것. 그리고 가끔 쉬면서 독서, 강의 준비, 소설이나 단편을 쓰는 것. 나는 글을 쓰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글을 쓰기를 진정으로 원했다. 야간에 성인들에게 어떤 과목을 가르쳐야 할까? 나의 대학 교육 과정을 되돌아보고 평가해보니 내가 대학에서 배운 다른 어떤 것보다
대중연설의 교육과 경험이 업무, 그리고 인생에서 더욱 현실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왜 그것은 나의 소심함과 더불어 자신감 부족 현상을 사라지게 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용기와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리더십이란 대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나는 콜롬비아 대학과 뉴욕 대학의 야간 공개 강좌에서 대중연설 강사로 일하고 싶다고 지원했다. 그러나 이 두 대학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나는 좌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대학이 나를 거절한 것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신속하게 내야 했던 YMCA 야간 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도전이었다. 성인들은 대학 학위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내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오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업무 회의에서 극도의 긴장감 없이 두 발로 서서 몇 마디 말이라도 할 수 있기를 원했다. 영업사원들은 용기를 내기 위해 한참이나 주변을 서성이지 않고 깐깐한 고객을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들은 침착함과 자신감을 얻고 싶어 했다. 사업에서의 성공도 원했고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다. 그리고 수업료도 할부로 지불했기 때문에 만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됐다. 나 역시 고정급여가 아닌 수익금의 일정액을 받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그때는 내가 악조건 속에서 강의를 한다고 느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훈련이었다는 것을 실감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했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줘야 했다. 또한 활기 넘치는 강의를 통해 그들이 계속 수업에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것은 흥미로운 일이었고 나는 그 일을 사랑했다. 수강하러 온 비즈니스맨들이 그토록 빨리 자신감을 얻을 뿐 아니라 그중 상당수가 빨리 승진하고 봉급이 인상되는 것을 보고 나 역시 크게 놀랐다. 수업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성공을 거듭했다. 처음에 1급 $5도 거절했던 YMCA는 3학기가 채 지나지 않아 내게 이익 배분 방식으로 하루 $30를 보수로 지급했다. 처음에는 오로지 대중연설 강의만 했으나 몇 해가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친구를 사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적당한 교재를 찾을 수 없어서 직접 한 권을 써냈다. 내가 썼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집필 방식은 아니었다. 내 글은 수강생들의 경험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고 나는 그 책의 제목을 인간관계론으로 정했다. 그 책은 오로지 내 강좌에 참여하는 성인들을 위한 교재로 집필된 것이었던 데다 그 전에 내가 썼던 책들은 거의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책의 판매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그러나 아마 현존하는 인물 중 나만큼 깜짝 놀란 작가도 별로 없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성인들의 또 다른 큰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다수의 수강생들은 경영인, 영업사원, 기술자, 회계사 등 업종과 직종을 망라한 여러 분야의 직장인들이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걱정거리를 갖고 있었다. 수강생들 중에는 여성도 있었는데 직장에 다니거나 가정주부인 그녀들에게도 역시 걱정거리가 있었다. 때문에 내게는 당연히 걱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교재가 필요했고 다시 한번 그런 책을 찾아보려 했다. 나는 5번가와 42번가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뉴욕 최대의 공공도서관에 가봤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도서관에는 걱정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제목이
단 22권밖에 없었다. 걱정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은 미국의 모든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관한 강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무지해서인지는 몰라도 미국에 그런 강좌가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7년 전에 나는 이 책을 쓸 준비를 시작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한가? 여러 시대의 철학자들이 걱정에 관해 말한 것들과 더불어 공자에서 처칠에 이르는 수많은 정기들도 읽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걱정을 정복하기 위한 실험실에서 5년간 연구했고 내 강좌의 성인 수강생들은 실험들의 대상이 되었다. 내가 아는 한 그런 종류의 실험실은 세계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것이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수강생들에게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그들의 생활에 적용시켜보게 한 뒤 그들이 얻은 결과들에 대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게 했다. 어떤 수강생들은 걱정을 없애기 위해 자신이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들에 대해 발표했다. 이 경험의 결과 나는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나에 관한 이야기를 세상의 그 누구보다 많이 들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책이 실제적이고 당신은 아주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상의 인물 혹은 막연한 메리나 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주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이 책에는 실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나온다. 즉, 이 책의 내용은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보증하고 증명할 실제 인물도 존재한다. 우리는 이미 완벽한 삶을 살아도 될 만큼 많이 알고 있다. 우리는 모두 황금률과 산상수훈에 대해 읽었다. 우리의 문제는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어떻게 쓰였는지 알고 싶어서가 아닐 것이다. 당신은 해결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니 이제부터 시작하자. 부디 먼저 이 책을 처음부터 34쪽까지만 읽어보기 바란다. 그때까지도 걱정을 멈추고 삶을 즐길 새로운 힘과 새로운 자극을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좋다. 그런 이에게는 이 책이 쓸모가 없다.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적 사실들. 오늘의 충실하기. 1871년 봄, 한 청년이 책 한 권을 집어들어 그의 미래에 깊은 영향을 끼친 21단어의 구절을 읽었다. 몬트리올 종합병원의 의과 대학생이었던 그는 기말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기량을 키워야 할지, 어떻게 생계를 꾸려야 할지 등의 걱정에 한창 빠져 있었다. 이 젊은 의학도가 1871년에 읽은 그 21단어의 구절은 그가 당대의 가장 저명한 내과 의사가 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과대학원을 설립했고 옥스퍼드 의과대학의 흠정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가 되었다. 그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직위를 받았다. 그가 죽어 세상을 뜬 뒤 그 삶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2권의 책이 필요했는데 그 분량은 무려 1466쪽에 달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 경이었다. 1871년 봄에 그가 읽었던 21단어의 구절, 그로 하여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 토마스 칼라일의 그 구절은 이것이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저 멀리 있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손안에 있는
명확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42년이 지나고 캠퍼스에 튤립이 만발한 어느 따스한 봄날 저녁, 윌리엄 오슬러 경은 예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처럼 4개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유명한 책까지 써낸 사람은 특수한 두뇌의 소유자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친한 친구들은 자신이 지극히 평범한 두뇌를 가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이 오늘에 충실하자는 태도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예일대학에서 연설하기 몇 달 전 오슬러 경은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형 원안 전기선 위에 몸을 실었다. 그 배는 선장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배의 각 부분이 다른 부분들과 빠르게 격리되어 방수구역으로 바뀌는 배였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그 전기선보다 훨씬 더 놀라운 유기적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긴 항해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배의 기계장치를 다루는 법을 배우듯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 항해를 책임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선교에 올라서서 적어도 그 커다란 차단막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만드십시오. 살아가는 모든 단계에서마다 버튼을 누르고 강철무늬, 과거, 즉 지나버린 날들을 차단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또한 미래, 즉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날들을 금속으로 막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게 오늘에만 충실히 살 수 있습니다. 과거를 차단하세요. 죽은 과거는 죽은 이들이 묻게 놔두십시오. 바보들을 무가치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지난 날을 막아버리십시오. 내일의 짐에 어제의 짐까지 얹어 오늘을 가지고 간다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비틀거리기 마련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철저하게 차단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미래입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인류가 구원받는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의 발걸음에는 정력 낭비, 정신적 고통, 걱정, 근심이 끈질기게 따라다닙니다. 단단히 틀어막으십시오. 그렇게 선수에서 선미까지 칸막이를 친 다음 오늘만의 구역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오슬러 경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내일의 준비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당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오늘 할 일에 집중시키는 것, 그리고 오늘 그 일을 훌륭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당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의 군 지휘관들은 걱정할 겨를도 없이 내일을 위한 전략을 짰다. 나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장비들을 최정예 부대에 보급했고 그들에게 가장 현명하다고 판단되는 임무를 부여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다. 미 해군을 지휘했던 어니스트 J. 킹 제독의 말이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침몰해버린 군함을 건져 올리거나 막 침몰하려는 전함을 막을 수 없다. 어제의 일로 괴로워하기보다는 내일의 문제에 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난 일들이 나를 괴롭힌다면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전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올바른 사고와 그렇지 못한 사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다. 올바른 사고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 논리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에 이르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고는 종종 긴장과 신경 쇠약에 이르게 한다. 최근에 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 중 하나인 뉴욕 타임스의 경영자 아서 헤이츠 설츠버거와 인터뷰를 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는 내게 제2차 세계대전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때
너무 놀라고 걱정스러워 잠도 거의 못 잤다고 말했다. 그는 몇 번이고 한밤중에 자다 일어나 캔버스와 물감을 챙겨서는 거울을 보며 자화상을 그리려 애썼다. 그림에 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걱정을 떨쳐버리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는 교회 찬송가에 나오는 5단어를 그의 좌우명으로 삼고 나서야 평정심을 찾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자비로운 빛 되신 주님. 내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저 먼 곳 보려 하지 않으니 다만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비슷한 시기에 유럽 어디엔가에서 군 복무 중이었던 한 청년이 그와 비슷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사는 테드 벤저미노였는데 전쟁에 관한 걱정이 너무 심해 중증 전투 신경증에 걸려 있었다. 당시의 일을 그는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1945년 봄, 나는 걱정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의사들이 발작성 가로결장이라고 부르는 증세를 보였다. 극심한 고통이 따르는 질병이었다. 장담컨대 그때 만약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면 나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육군 제94 보병사단 유해발굴단 소속 하사관이었던 나는 모든 전사자, 실종자, 부상자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전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임시묘지에 묻힌 연합군과 적군의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했다. 또한 그 시신들의 개인 소지품을 수거하여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할 그들의 부모나 친척에게 보내는 일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가 어이없거나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걱정했다. 또한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내 팔에 안아볼 수 있을지도 걱정이었다. 나는 당시 16개월밖에 안 된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태였다. 걱정이 심해지자 몸무게가 15kg이나 줄었고 거의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 같았다. 내 손은 마치 뼈와 살만 남은 듯 앙상했다.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제대하는 것이 아닐지 두려워졌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약해진 나머지 혼자 있을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벌지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너무도 자주 눈물이 나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했다. 결국 나는 군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군의관으로부터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줄 조언을 듣게 되었다. 내 몸 상태를 꼼꼼히 검사한 그는 나의 문제가 심적인 것이라 말했다. 테드, 당신의 삶을 모래시계라고 생각해보세요. 모래시계 위쪽에는 수천 개의 모래알이 있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 것입니다. 그 모래알들은 모래시계를 깨트리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모래시계의 좁은 목을 통과하죠.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모래시계와 같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앞에는 반드시 그날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죠. 하지만 만약 그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거나 모래알들이 모래시계의 좁은 목을 통과하듯 천천히 그리고 일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체나 정신 조직은 무너지고 맙니다. 잊지 못할 말을 들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나는 그 근본 원리를 실천하고 있다. 한 번의 모래 한 알, 한 번에 한 가지 일. 전쟁 기간 동안 그 조언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를 지켜주었을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에드 크래프터스 프린팅 앤 옵셋이라는 유한 책임회사의 광고 홍보부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도와주었다. 전쟁 기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문제들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했다. 한꺼번에 20가지 이상의 일거리가 주어졌고 시간은 별로 없었다.
우리 회사의 재고는 떨어져 갔고 새로운 방식의 일처리, 재고 정리, 주소 변경, 사업장을 열고 닫는 등의 모든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긴장과 불안 대신 그 군의관의 말을 떠올렸다. 한 번에 모래 한 알, 한 번에 한 가지 일. 마음속에서 계속 이 말을 반복하면 일을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장에서 나를 거의 파멸시킬 뻔했던 혼란스러운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현대의 생활 방식과 관련하여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입원 환자들의 절반이 신경 혹은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 환자들은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다가올 날들에 대한 두려움에 중압감을 못 이기고 무너져 버린 이들이다. 그러나 만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라는 예수의 가르침이나 오늘에 충실하라 라는 윌리엄 오슬러경의 말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들 중 대다수는 오늘도 길을 걸으며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다. 당신과 나는 지금 이 순간 두 영원, 즉 영구히 지속될 광대한 과거와 기록된 시간의 마지막 한 글자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 미래의 합류점에 서 있다. 우리는 두 영원 중 어느 쪽에서도 살 수 없다. 결코 단 1초도 말이다. 만일 그렇게 살려 하면 몸과 마음이 다치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즉 지금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을 사는 것에 기꺼이 만족하자.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말했다. 누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해질녘까지는 짐을 옮길 수 있다. 누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누구나 해가 지기 전까지는 기분 좋게, 참을성 있게, 성실하게, 순수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삶이 진정 의미하는 바다. 그렇다. 삶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전부다. 그러나 미시간주에 사는 슐즈 부인은 잠들기 전까지 기꺼운 마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기 전에는 절망에 빠져 자살 생각까지 생각하기도 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저는 1937년에 남편을 잃고 완전히 의욕을 상실했죠. 게다가 거의 무일푼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캔자스의 로치 플라워라는 회사에서 일했을 당시 상사였던 리언 로치 씨에게 편지를 썼더니 다시 일을 주더군요. 저는 예전에 시골과 도시 지역의 교육위원회에 책을 파는 일로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로부터 2년 전에는 남편이 병을 얻어 차를 팔았지만 중고차 한 대를 사기로 하고 그 계약금을 지불할 만큼의 돈을 어렵게 모아 다시 책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길 위에 오르면 우울증이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혼자 운전하고 혼자 밥을 먹는 일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돈벌이가 쉽지 않아 얼마 되지 않는 중고차 할부금을 치르기도 힘들 지경이었으니까요. 1938년 봄 미주리주의 베르사유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들의 재정 상태는 좋지 않았고 길도 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도 외롭고 낙담해서 자살까지 생각했죠. 제 인생에서 성공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었어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자동차 잔금을 치르지 못할까봐, 방세를 내지 못할까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까봐 두려웠죠. 건강은 나빠지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자살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죽으면 여동생이 절망에 빠질 것이고 내게는 장례식에 필요한 돈조차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떤 글을 읽은 뒤 절망에서 벗어나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한 문장에 감사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다. 저는 이 문장을 타이핑하며 운전하는 내내 볼 수 있도록 차 앞 유리에 붙여놓았습니다. 저는 한 번에 하루만 산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을 잊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다. 저는 외로움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어느 정도 성공도 했으며 삶에 대한 열정과 애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결코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제게 어떤 삶이 주어지든 개의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한 번에 하루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당신은 혹시 누가 이 시를 썼는지 알고 있는가? 행복한 사람, 홀로 행복하여라. 오늘을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여 무슨 짓이든 해보아라. 나는 오늘을 살리니. 이 시는 예수가 태어나기 30년 전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지은 것이다. 인간성과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삶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창문 밖에 피어있는 장미꽃을 만끽하기보다는 지평선 저 멀리 어디엔가 있는 매혹적인 장미 화원을 꿈꾸고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토록 비극적으로 어리석은 것일까? 캐나다의 소설가이자 경제학자인 스티븐 리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과정은 참으로 이상하다. 아이들은 내가 크면이라고 말하지만 큰 아이가 되면 내가 어른이 되면 이라 하고 어른이 되면 내가 결혼하면 이라고 한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또다시 내가 은퇴하면 이라는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은퇴하는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는 살아온 풍경을 되돌아본다. 그곳에서는 찬바람만 불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놓쳤고 인생은 지나가 버렸다. 인생은 삶 속에 있고 매일 매시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게 된다. 디트로이트에 사는 에드워드 에반스는 걱정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인생은 삶 속에 있고 매일 매시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그는 신문 배달로 처음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는 식료품 점원으로 일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책임져야 할 가족은 7명으로 늘었고 그는 도서관 보조 사서가 되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그만두기가 두려웠다.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용기 내어 자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행히 그는 초기 투자 비용 $55를 빌려 시작한 그 사업을 1년에 $20,000를 벌어들일 정도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곧 추위, 그것도 견디기 힘든 한파가 몰아닥쳤다. 친구의 고액 어음에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친구가 파산하고 만 것이다. 그에 이어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다. 그가 전 재산을 저축해 두었던 은행이 망해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을 뿐 아니라 $16,000에 이르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그 상황에서는 그의 신경도 견뎌내지 못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저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몸이 아팠죠. 걱정, 오로지 걱정만이 저의 병을 키웠습니다. 하루는 길을 걷다가 정신을 잃고 인도 위에 쓰러졌어요.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입원했고 몸에는 종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종기들이 몸속에서 굼기 시작하자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죠. 마침내 의사는 제가 2주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침대에 누워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부림치고 걱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을 통틀어 2시간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때는 저의 세속적 골칫거리들이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니 아이처럼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단한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식욕이 돌아오고 몸무게가 늘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6주 후부터는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1년에 2만 달러라는 돈을 벌던 저였지만 당시에 일주에 30달러 벌 수 있는 일에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차량이 배에 실릴 때 바퀴 뒤에 괴는 고인목을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교훈을 얻었죠.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해 후회를 하지 말자.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자. 저는 저의 모든 시간과 정력, 그리고 열정을 고인목 파는 일에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에반스는 급속히 성장했다. 몇 해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제조사를 설립했고 그 회사의 주식은 오래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만약 당신이 비행기로 그린란드에 가게 된다면 그의 이름을 붙인 에반스 필드 소형 비행장에 착륙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하루를 충실히 사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에드워드 에반스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화이트 퀸은 앨리스에게 이런 말을 한다. 규칙은 내일도 잼을 바르고 어제도 잼을 바르는데 오늘은 절대 잼을 바르지 않는 거야. 우리들 대부분도 이와 같다. 지금 당장 빵 위에 오늘의 잼을 바르는 대신에 어제의 잼을 만들고 내일의 잼을 걱정한다. 심지어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다. 그는 내 인생은 대부분 일어나지도 않은 끔찍한 불행들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말했다. 내 삶도 그렇고 당신의 삶도 그렇다. 단테는 말했다. 오늘이 결코 다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라. 인생은 무서운 속도로 미끄러지듯 가버린다. 우리는 초속 19마일의 속도로 공간을 질주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바로 오늘이고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확실한 재산이다. 기원전 5세기경의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하지 않는다는 법칙을 제외한 모든 것은 변한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또한 그는 같은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했다. 강물은 매 순간 변화한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인생은 끊임없이 변하고 확실한 것은 오늘뿐이다.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에 쌓여있는 미래.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망쳐서야 되겠는가. 다음은 미국의 언론인 로웰 토머스의 깨달음이다. 나는 최근 그의 농장에서 주말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는 구약 성경의 시편 118편 중 한 구절을 액자에 넣어 잘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방송 스튜디오의 벽에 걸어놓고 그것을 자주 쳐다보았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키는 오늘 이라는 단어가 새겨진 작은 돌멩이 하나를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 책상 위에는 그런 돌멩이가 없지만 나는 내가 매일 아침 면도할 때마다 볼 수 있도록 시 한 편을 거울에 붙여놓았다. 윌리엄 오슬러 경이 자신의 책상 위에 항상 두고 보던 그 시는 고대 인도의 유명한 극작가 칼리다사가 쓴 것이었다. 새벽에 바치는 인사. 이 하루를 잘 살피라. 이 하루가 인생이고 인생 중에 인생이니. 그 짧은 흐름 안에 들어있다. 내 존재의 진실과 실체가 성장의 축복이, 행동의 영광이, 아름다움의 찬란함이. 어제는 한낮의 꿈이고 내일은 오직 환상이니. 오늘을 잘 보내는 이에게 어제는 행복한 꿈, 내일은 희망으로 가득 찬 환영. 그러니 잘 살펴라, 이 하루를. 이것이 새벽에 바치는 인사. 당신이 걱정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사실은 이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걱정을 떨쳐버리고 싶다면 윌리엄 오슬러 경이 한 대로 하면 된다. 원칙.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막아라. 오늘을 충실히 살라. 어떠셨나요? 여기까지가 34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한 번에 모래 한 알, 한 번에 한 가지 일, 이 구절이 머릿속에 맴도네요.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머릿속에는 이 걱정, 저 걱정, 너무 복잡해서 막상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번에 하나씩을 명심하고 차근차근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 내일에 대해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할 일을 정해 충실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기관리론 이 책을 하루에 몇 페이지씩 한 챕터씩 정해서 읽어보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의 주된 임무는 저 멀리 있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손안에 있는 명확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상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책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